늦잠을 자서 학교까지 전력 질주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복을 급히 걸쳐 입고 아침밥은 반쯤 먹다 말고 아직 종이 울리지 않았기를 바라며 문을 박차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간신히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렇지 못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죠.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수업 내내 교실 밖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창피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기억들은 우리 모두가 이겨낸 성장통처럼 묘하게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평범한 일상의 기억, 순수했던 그 급박한 아침이 악몽으로 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저 또 한 번에 지각하는 날이 아니라 당신이나 당신 아이의 인생 최악의 날이 되어버린다면요. 이것은 안전했어야 할 우리가 신뢰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벌어진 한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아침이 끔찍한 사고로 끝나버린 15세 소녀 이시다 료코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사건은 다카츠카 교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음악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여행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 현지 촬영을 하든 호텔방에서 편집을 하든 이동 중에 급한 전화를 받든 말이죠. 그리고 제가 힘들게 배운 한 가지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연결이 절대 나중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업로드, 길 찾기, 팀과의 연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제가 SLY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SLY는 150개국 이상에서 즉시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는 ESIM 앱입니다. 물리적인 SIM 카드도 공항에서 줄을 설 필요도 없이 착륙하는 순간 빠르고 저렴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는 앱을 열고 목적지를 선택하고 15% 할인을 위해 제 코드인 다억 에이저를 적용하고 터미널을 떠나기도 전에 연결되었습니다. 차량 호출, 지도 확인, 팀과의 메시지 전송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각 나라마다 새로운 ESIM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앱을 열고 목적지와 요금제를 선택하고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제 일반 SIM 카드와 함께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말레이시아나 한국에서 오는 인증번호, 문자, 전화를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디지털 노마드나 크리에이터, 프리랜서라면 SLY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스트레스를 덜어줄 겁니다. 더 이상 와이파이를 찾아 헤맬 필요도, SIM 카드를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앱을 열고 일에 집중하세요.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SLY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제 코드인 다억 에이저를 사용하여 15% 할인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믿어보세요. 한번 사용해보면 다시는 SIM 카드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사건은 1990년 7월 6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료코는 고베대학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오전 10시 25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에 갔던 딸이 이제 하얀 시트 아래 생명 없이 누워 있었고 희미한 핏자국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녀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은 머리에 가해진 둔기 외상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시험을 치르고 있었고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황의 흔적도, 핏자국도, 끔찍한 일이 막 일어났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시험일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 학교 관계자들은
안타까운 사고였을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친구 이시다 료코가 230kg의 금속 교문에 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으로 가기 전에 잠시 뒤로 물러나 보겠습니다. 료코는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가족이나 배경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착실한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일본에서 단 5개뿐인 지정 연구학교 중 하나인 고베 다카츠카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했으며 규칙을 어기거나 나쁜 쪽으로 눈에 띄는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사망한 7월 6일은 그녀가 학교에 처음으로 지각한 날이었습니다.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료코는 늦잠을 자서 시간에 맞춰 가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학교에서는 지각하면 교문이 잠겼습니다. 학교에는 오전 8시 30분경에 정문이 닫히는 규칙이 있었고 3명의 교사가 이를 감독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착하는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다른 많은 날들처럼 3명의 교사가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학교 문에서 약 200m 떨어진 기차역 근처에 서서 마이크로폰으로 경고를 외쳤습니다. 서둘러. 늦지 마. 그 교사는 학교 문으로 돌아와 마이크로폰을 내려놓고 시계를 확인한 후 이제 문을 닫겠다고 외쳤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나중에 그가 5부터 카운트다운까지 해서 공포심을 더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교사 호소이 토시히코는 그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기말고사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서두르라고 소리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8시 30분, 학교 종이 캠퍼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호소이는 높이 약 1.5m, 무게 약 230kg의 거대한 미닫이문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약간 몸을 숙이고 낮은 각도에서 무거운 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문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충분한 추진력을 얻자 그는 몸으로 미는 것을 멈추고 손으로 문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호소이는 앞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그는 더 이상 학생들을 보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 안으로 들어온 2명만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료코는 아직 밖에 있었습니다. 그녀와 친구는 교문에서 약 200m 떨어진 보도를 따라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서가던 다른 학생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학교에 거의 다다랐을 때 두 소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학교 종이 울리는 것을 듣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문에 가까워지면서 료코는 친구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앞에 모여있던 학생들을 추월했습니다. 료코의 왼쪽 약 반 미터 거리에 서 있던 한 남학생은 나중에 그가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료코는 교문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낮추고 몸을 움츠려 군중 속의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남학생은 너무 늦었고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멈췄습니다. 하지만 료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속력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호소이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료코는 최악의 장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문은 학생들 무리 뒤로 쾅 닫혔고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에도 호소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소란을 다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남학생 중 한 명이 늦게 몰래 들어오려고 문을 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는 앞으로 나아가 학생을 꾸짖기 위해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곳 문에 끼어 있는 것은 료코였습니다. 머리가 으스러지고 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료코와 함께 뛰던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교문에 도착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갈라졌다고 기억했습니다. 료코는 한쪽으로, 그녀는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을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료코가 군중의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료코는 문과 기둥 사이에 머리가 끼면서 파괴적인 두개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발견되었을 때 아직 살아 있었지만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호소이가 그녀를 문에 남겨두고 시험 감독 업무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법정에서 그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돕기 위해 남았다고 주장하며 한때 혼란스러워하며 그곳에 계속 있었고 심지어 혼란 속에서 학교 야구부원에게 머리를 맞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료코는 고베대학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오전 10시 25분 이시다 료코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호소이 토시히코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사건 당시 그는 39세의 교사였으며 겉보기에는 자기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소이는 1951년 효고현 이즈시군 이즈시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약 15년간 교직에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1976년경에 시작되었고 고베 다카츠카 고등학교는 이미 그의 세 번째 학교였습니다. 그는 일본사를 가르쳤고 료코가 사망할 당시에는 3학년 부주임으로 졸업반 학생들의 도덕 지도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학교 야구부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소이의 과거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고베 다카츠카에 오기 전 그는 이전 학교인 효고 현립쇼유 고등학교에서 야구부원을 폭행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은 부상을 입었고 호소이는 약 5만 엔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호소이를 알던 사람들과 나중에 그에 대해 읽은 사람들은 그를 규율과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지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교사로 묘사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가 그날 교문을 책임지도록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규칙을 시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교문은 깨끗했습니다. 피도 없고 비극적인 일이 방금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눈에 띄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관들은 학교 직원들이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장을 청소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깔리는 것을 목격한 많은 학생들은 그녀에 대해 묻고 있었고 호소이는 그들에게 그녀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호소이가 사건의 심각성을 경시하려 했거나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지만 료코는 이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사망한 후였습니다. 사건 소식이 퍼지자 일본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면밀히 보도하며 학교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사건을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명백한 시도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고베 다카츠카 고등학교는 신설기관이었고 학업 순위가 낮았습니다. 학교 평판이 학업 성취도 및 대학 입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본에서 낮은 순위의 학교는 종종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하위권 학교는 질서, 도덕적 우수성,
구조의 이미지를 제시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통제를 사용하는 관리 교육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성적이 최고는 아닐지라도 우리 학생들은 예에 바르고 존중심이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부모, 지역교육위원회 및 더 넓은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 교정은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다카츠카와 같은 학교는 가혹한 규칙이 학교의 정체성이 되는 공포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비평가, 언론인, 유명인, 교육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관리 교육이 단지 엄격한 것이 아니라 억압적이며 학생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빼앗고 안전보다 복종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부 학교의 운영 방식에 바로 그 기초에 도전하는 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의 여파로 학교의 대응은 신속했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집단적 책임을 지는 대신 학교는 문을 닫았던 교사, 호소이 토시히코 한 사람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날 아침 근처에 배치되었던 다른 두 교사의 이름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런 결과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결국 형사재판으로 갔을 때 법원은 호소이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사건에 대한 학교의 역할이나 소위 관리 교육 정책을 둘러싼 더 큰 논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언론이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인들은 공개적으로 비판적이었고 료코의 죽음 이후 학교의 행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우선 학교는 경찰이 조사할 기회를 갖기 전에 현장에서 핏자국을 씻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학교는 손상된 교문을 철거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물리적 증거를 지우려는 시도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7월 20일, 비극이 있은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학교는 커지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학부모 교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언론은 그 벽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보도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창문이나 통풍구 근처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내부의 목소리를 포착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 자체에 귀를 대거나 회의실 바로 바깥 벽을 따라 작은 은폐 녹음기를 놓았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작은 라디오 송신기를 통해 실시간 오디오를 중계하려고 시도했지만 학교는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회의 내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내부에서 실제로 논의되는 내용을 포착할 기회를 없앴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카세트 녹음이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PTA의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테이프의 시작 부분에서 효고현 관계자는 PTA가 외부인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플랫폼이 되도록 의도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학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회의 내용 중 어떤 것이라도 언론에 유출되면 광범위한 소문, 오해,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학교는 일본의 공문서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테이프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녹취록이나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녹음본을 파기했지만 PTA는 하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8년 후, 그 회의의 오디오가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7월 21일, 효고현 경찰 수사관들은 사고 재현을 실시했습니다. 료코는 그날 아침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미다지문이 힘에 완전히 으스러졌습니다. 그녀의 부상은 너무 심해서 헬멧은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호소이가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여전히 때를 지어 도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별도의 조사에서 호소이가 이전에 한 학생의 치마를 문에 끼게 한 사건이 있었음이 밝혀져 그가 문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훈련받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호소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고베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재판 중에 호소인은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는 교문 당번은 3명의 교사가 공유했으며 그가 문을 닫는 데 사용한 방법은 그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학교가 그에게 특별한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학생이 교문 기둥 옆에 좁은 틈으로 머리부터 돌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시스템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법원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학교, 효고현 교육위원회, 문부성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교사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학생들을 훈육하도록 밀어붙였지만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은 결함 있는 교육 철학을 수용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6일 비극이 있은 지 불과 20일 만에 효고현 교육위원회는 징계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호소인은 해고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교장에게 공식적인 견책을 내리고 교감과 교육감을 훈계했습니다. 2명의 부교육감은 엄중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린 교사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교장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나중에 호소인은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 9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새로운 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결정 중 하나는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포함하여 향후 모든 학부모 교사 회의를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4월 선고 직전에 호소인은 문해춘추의 순종과 회한의 700일이라는 제목의 개인 수필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이 짊어진 감정적 부담을 묘사하고 언론에서 자신을 왜곡되게 묘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2월 10일 고베지방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교문을 닫는 것이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일상적인 절차였으며 교문의 무게와 구조를 감안할 때 적절한 주의 없이 닫는 것은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들의 견해로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마지막 순간에 뛰어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했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그날 교사들 사이에 안전협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명백한 과실의 징후였습니다. 판사는 대체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호소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호소이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가족에게 미치는 감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결국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의 결과로 호소이의 교원 면허는 교육직원면허법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해 4월 그는 실명으로 책 한 권을 출간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의문 없이 훈련 없이 교문을 지키는 경찰관처럼 직무를 수행했는지 반성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일, 의무, 자신만의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자신을 그 역할로 몰아넣었다는 약간의 후회, 약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서는 안 되며 언론의 감시, 대중의 비난이 너무 지나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책은 새로운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결코 완전히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회고록에서도 그는 마치 정당화된 것처럼 경찰 스타일의 교문 감시 시스템을 계속 옹호했습니다. 호소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는 계속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건 직후 그들은 르코를 죽인 바로 그 교문을 조용히 철거하려고 시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본 행위였습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항의했고
법원이 개입하여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교문을 철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호소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학교는 이를 진행했습니다. 1993년 7월 30일, 그들은 원래의 강철 교문을 해체하고 더 작고 가벼운 교문을 설치했습니다. 발표는 기자회견 중에 이루어졌지만 학부모와 PTA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지역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침묵시키기 위해 공금을 사용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가 건설 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책임에 대한 상징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 제3부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들의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교문 자체에 대한 소송 외에도 료코의 부모는 학교의 규칙과 직원의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학교에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론은 나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학교가 기본적인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엄격한 규율을 시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 학생들은 간신히 교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배낭을 버려야 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여학생들은 료코가 통과하려고 했던 똑같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다 치마가 끼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결국 다카츠카 고등학교는 료코의 가족에게 6천만 엔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돈의 합계가 밝고 순수한 소녀, 그녀를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실패한 소녀의 상실을 결코 보상할 수 있을까요? 료코의 죽음은 수십 년 동안 일부 일본 학교가 운영되는 방식의 핵심을 찌르는 더 깊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안전과 개성이 맹목적인 복종에 밀려나도 되는가? 많은 서구 국가에서 학교 규칙은 통제가 아닌 지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의 학교는 종종 규율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획일성, 침묵, 복종은 미덕으로 취급되었습니다. 1분 늦는 것조차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료코가 살았던 세상이었습니다. 지각이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곳, 교사들이 경비원처럼 질서를 강요하고 엄격함이 도덕적 힘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료코의 죽음으로 촉발된 논쟁은 일본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하며 때로는 억압적인 학교 정책을 가리키는 용어인 블랙 규칙이라는 광범위한 문제에 빛을 비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금발이나 갈색 머리인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의무적인 검은 머리, 체육시간이나 교복 검사 중에 시각적 검사를 통해 시행되는 여학생 속옷 색깔 제한, 보통 흰색이나 베이지색 속옷만 입도록 요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3. 심지어 남학생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포니테일을 금지하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5. 한 학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국가적인 경종이 되었습니다. 도쿄에서는 거의 200개의 공립학교가 결국 이러한 모든 규칙을 폐지했습니다. 2025년까지 동일본이 170개 이상의 학교가 복장 규정을 개정하고 성중립적인 교복을 도입하여 학생들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료코의 유산은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더 자비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인 그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규율과 안전 사이의 균형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규칙은 언제부터 학생들을 돕는 것을 멈추고 해를 끼치기 시작할까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학교나 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